34조 원. 이것은 롯데그룹이 1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 규모다. 반면 그룹 전체의 연간 순이익은 고작 1조 원에 불과하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는 결국 담보로 제공되었다. 신용등급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롯데라는 이름이 과거 과도한 부채로 붕괴했던 대우그룹이라는 유령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이 초고층 빌딩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너무 커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이라 여겨졌던 거인이 왜 파산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일까? 2025년 1분기 기준 롯데그룹의 재무제표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그룹의 총부채는 39조 원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가운데 85% 이상이 단기 부채라는 사실이다. 이는 롯데가 극히 짧은 기간 안에 막대한 현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순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와 같은 핵심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은 나이스 신용평가와 코리아 크레딧 레이팅스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그 결과 신규 자금 조달 능력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 4조 원의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는 그룹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이자 창업주 신격호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으나 현재는 긴급 차입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며 더 이상 그룹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 기업이 자신의 왕관을 저당 잡히는 순간 이는 가용한 모든 예비 자원이 이미 고갈되었음을 뜻하는 신호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은행 금리가 3.5%에서 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현금 흐름의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금융비용으로 인해 롯데는 매달 수백억 원을 이자 상환에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 초가 흐를 때마다 수천만 원의 이자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순이익은 끝없는 마이너스 수치로 전락하고 있다. 롯데의 가장 큰 전략적 오류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과도한 베팅이었다. 한때 그룹 전체 이익의 50% 이상을 책임졌던 롯데케미칼은 이제 재무적 블랙홀로 변했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약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3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9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서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 에틸렌 제품의 마진은 약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회사가 직면한 어려움이 단기적인 경기 순환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산업 환경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단순히 글로벌 경기 침체에만 있지 않다. 핵심적인 요인은 중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롯데의 석유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흡수하던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중국은 대규모 국내 생산 능력 확충 전략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입 수요가 급감하자 중국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고, 이는 롯데케미칼과 같은 기존 수출 중심 기업들의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롯데케미칼은 재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동률을 약 70%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상 생산량 감소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막대한 고정 비용은 여전히 재무 상태표의 부담으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운영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총 투자 규모가 약 39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라인 석유화학 프로젝트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던 시기에 착공되었으나 완공 시점에는 글로벌 공급 과잉 국면에 직면했다. 그 결과 운영 비용과 감가상각 부담은 증가한 반면 투자금 회수에는 초기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에게 이 프로젝트는 변동성이 지속되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속에서 더욱 신중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 조정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부채로 인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보증 규모는
약 6조 7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유동성은 상시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기에 더해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은 롯데건설의 다수 프로젝트가 분양이나 자금 회수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금리 환경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과거의 재무 과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회사는 현금 흐름 재편에 대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롯데그룹은 단기 유동성 안정을 목표로 내부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등 일부 계열사가 회사채 매입이나 단기 대출 제공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위험을 해소하기보다는 당장의 압박을 완화하는 임시 방편에 가깝다. 다각화된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위험 분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한 사업 부문의 재무 압력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의 부채 비율은 약 200%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면밀히 주시하는 기준선에 해당한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본 관리로 이 수준을 통제할 수 있지만 현재 롯데는 전반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룹 전체의 재무 안정성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 은행과 신용평가 기관들이 주목하는 핵심 사안으로 남아있다. 수십 년 동안 롯데는 한국 유통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수백만 소비자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2025년에 이르러 그 위상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2024년 기준 롯데쇼핑의 매출은 쿠팡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모델과 현대적인 전자상거래 모델 간 경쟁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2025년의 수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분명히 한다. 쿠팡은 로켓 배송 시스템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를 바탕으로 약 4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롯데온은 수년간 5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격차는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과 조직의 적응 속도에서 비롯된 차이를 보여준다. 쿠팡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수시간 내 배송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에 비해 롯데는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쇼핑 경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배송 시간이 불안정해지며 순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운영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소비자 행동 역시 크게 변화했다. 2025년의 소비자들은 화려한 쇼핑 공간보다 편의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한다. 고급스러운 로비나 복잡한 진열 방식보다는 빠른 주문과 정확한 배송, 그리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의 최소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변화는 롯데의 전통적인 유통 모델이 적응하는 데 있어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급 백화점 부문에서도 한때 롯데의 강점으로 평가되던 경쟁 우위는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다. 신세계가 선두로 부상했으며 특히 신세계 강남점은 현재 롯데의 대표 점포보다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롯데는 점점 변화에 둔감하고 현대적인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부문의 어려움은 롯데의 시장 점유율 감소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현금 창출원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룹 전체가 부채 부담과 증가하는 금융 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부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구조조정 과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바이오 산업에 승부수를 던졌다. 롯데바이오 로직스 설립과 함께 한국 송도와 미국 시러큐스에 바이오医薬품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그룹 재편 과정에서 가장 대담한 행보로 평가된다. 롯데는 2030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고 세계 상위 10개 CDMO 기업 반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의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바이오 시장의 현실은 극도로 치열한 경쟁 환경임을 보여준다. 이 산업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론자와 같은 선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10여 년에 걸쳐 신뢰도, 운영 경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해왔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보다 약 5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과 인재풀, 시장의 신뢰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 반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단계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고급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고객들로부터도 신중한 시선을 받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설비와 기계는 자본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신뢰와 평판은 오랜 시간과 실제 성과를 통해서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 관리 능력과 안정적인 운영 이력은 고객 유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시간이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이후 5년에서 7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지나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반면 롯데는 단기적으로 재무 압박을 받고 있으며 매년 부채 상환과 자금 관리를 엄격히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바이오 산업이 요구하는 시간축과 그룹의 현재 재무 현실 사이에 뚜렷한 괴리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바이오 사업은 양면성을 지닌 선택이다. 충분한 시간과 효율적인 실행이 뒷받침된다면 미래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적 압박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높은 인내심과 자본 규율,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롯데와 같은 거대 기업이 왜 이처럼 장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해답은 내부에 있다. 수십 년 동안 절대적 충성과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는 롯데가 안정성과 리스크 통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은 점차 혁신과 적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비공식 내부 설문에 따르면 다수의 롯데 직원들은 회사를 살아있는 박물관에 비유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부서 단위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선례를 요구받거나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리스크 우려를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가 잦다. 그 결과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시되고 실패를 회피하려는 심리가 실험과 도전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롯데는 전자상거래, 물류, 디지털 전환과 같은 핵심 전환점에서 경쟁사보다 느리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과 실험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롯데의 조직은 과거 안정 성장기에 형성된 관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변화에 맞춰 설계된 젊은 기업들과 비교할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내부 압박은 세대 교체 국면에 접어들며 더욱 커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아들인 신유열이 후계 구도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롯데는 동시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50년 넘게 관성이 형성된 조직에서 젊은 리더가 변화를 추진할 충분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 위치한 지주회사를 통한 순환 출자 구조와 한일 국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롯데의 이미지에 민감한 요소로 남아있다. 정치, 경제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이슈는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일부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수록 대중과 시장의 신뢰는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며 작은 의구심조차 회복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롯데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재무수치 그 자체보다도 수십 년간 굳어져 온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에 있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과 내부 합의,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신중한 조정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다. 2025년은 롯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비핵심 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화학 사업을 축소하며 부동산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롯데는
은행의 관리 아래에서 구조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롯데가 겪고 있는 위기는 유통이나 화학 사업 중 어느 한 부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금리 시대의 대규모 차입을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중심의 제국에 있다. 저금리 사이클이 종료되고 금리가 반전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그 성장 모델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현금 흐름은 고갈되는 반면 부채 상환 부담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한때 무한한 확장의 상징이었던 쇼핑몰, 호텔, 초고층 타워들은 이제 재무적 부담으로 변했다. 규모는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는 화려한 상징물보다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역량, 그리고 금융 사이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힘이 훨씬 중요해졌다. 초고층 빌딩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을 구해주지는 못한다. 현재 롯데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분명히 놓여 있다. 고통스러운 변신을 감수하고 재탄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과도한 부채 기반 부동산 모델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금리 시대 속에서 롯데가 금융적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 제국 중 하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달라.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겠다.